데일 이웰은 대공황 시기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군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한 뒤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됩니다. 소형 항공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소유했고 거기서 번 돈을 또 농장에 투자해 자산을 점점 불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는 글리 미첼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1967년에 티파니를, 1971년에 데이나를 낳았죠. 1992년 4월 19일, 가족은 부활절 일요일, 캘리포니아의 파자로던스 해변가에 있는 집에서 부활절을 함께 보내기로 했죠. 21살의 아들 데이나는 여자친구와 보내기로 했기에 아버지 데일, 엄마 글리, 그리고 24살의 딸 티파니와 셋이 보내게 됩니다. 글리와 티파니가 먼저 차를 타고 출발했고 나중에 데일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글리와 티파니는 2시간 30분의 운전 끝에 집에 도착했고 피곤하다며 어서 집에 들어가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 집안의 누군가가 총을 쏩니다. 먼저 티파니를, 그 다음은 글리를 차례차례 쓰러졌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데일이 차를 몰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안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집에 도착해 차고에 차를 세운 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는데 그와 동시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데일 역시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92년 4월 21일 데일 가족의 집안일을 봐주는 가사도우미가 집에 도착을 했고 집 문을 열었는데 혈흔 웅덩이에 쓰러져 이미 숨을 거둔 티파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이웃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처음엔 강도인가 생각을 했지만 경찰이 보기엔 범죄가 계획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탄피도 없었고 딱 하나 빗나간 것으로 보이는 탄환이 발견됩니다. 글리의 진주 목걸이와 데일의 권총이 사라졌고 9mm의 탄피의 상자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다른 비싼 물건은 손대지 않았으며 유리창 또한 깨진 흔적이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죠. 경보장치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모든 것은 계획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가족의 지인들, 데일과 사업관계가 있거나 비행기 구매를 했던 사람들 등 행적들을 조사했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는 나오지 않았죠.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자친구와 부활절을 보냈던 데이나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데이나는 사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비행기에 올라 경찰을 찾아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경찰은 그에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데이나가 이 사건에 대해 화가 나고 슬퍼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사건보단 부모님의 유언장이나 유산에 더 신경 쓰이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를 범행이 일어났던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그 친구에 따르면 당시 현장이 전혀 청소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벽에 혈흔 자국들을 보고 놀란 친구에게 데이나는 경찰들을 험담했습니다. 멍청이들이라며 말이죠. 그의 눈엔 아무것도 못 찾고 있는 형사들이 답답해 보였던가 봅니다. 이런 글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던 이가 또 있었는데 아버지 데일의 형이었죠. 데이나는 유언장을 읽자마자 화를 냈어요. 유언장엔 데이나가 30대가 될 때까지 800만 달러의 사유지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는 그 때문에 화를 냈어요. 데이나는 유언장을 듣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가족의 장례식에서 보인 그의 태도 또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누나 티파니의 간을 저렴한 것으로 쓰고 꽃을 사는 것 또한 아까워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로지 관심 있어 보이는 것은 보험금과 유산이었습니다. 경찰은 누가 봐도 수상한 아들 데이나에 대해 조사하며 그의 성격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가 어릴 적부터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더욱 나빠지게 만들었죠.
아버지 데일은 힘들게 자랐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나에겐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가족의 모두는 검소해 중산층으로 보일 정도였지만 데이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BMW를 타고 비싼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는 18살 때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시작했고 연간 3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다녔죠. 어떤 친구는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이야기를 믿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의 행동들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그를 믿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조엘 라도비치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데이나와 전혀 반대되는 성격으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꾀인가 폭발물에 집착하고 약물 중독을 앓고 있었죠. 사람과도 특별히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을 데이나가 가끔 파티에 불러 여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자신과 어울려주니 그에 대한 신뢰가 컸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연인지 데이나를 그렇게 따르던 조엘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중퇴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행적이 영 이상했는데 둘 다 수입이 없는데 돈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데이나야 원래 돈이 많았다지만 조엘 같은 경우 직업도 없고 따로 돈이 들어올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씀씀이가 컸죠. 헬리콥터 조종 교습에 등록을 한다던가 하면서 말이죠. 경찰은 데이나의 47개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고 그곳에서 조엘에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그들은 계속해서 감시됐고 데이나 또한 나름대로 그것을 방어합니다. 호출기와 공중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죠. 경찰이 그걸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조엘의 호출기를 복제하고 공중전화를 도청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5월 드디어 꼬리가 잡힙니다. 조엘이 공중전화를 통해 그들은 증거가 없어. 그들은 거짓말로 너를 잡으려 할 거야. 라는 통화를 합니다. 심증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경찰은 데이나의 기숙사에 갑자기 찾아가 최대한 그가 흔들릴 수 있도록 여러 질문을 했고 조엘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말을 들은 데이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떠나자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데이나는 서둘러 공중전화로 달려가 조엘에게 연락을 취했죠. 두 사람이 범인인 것은 확실한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방을 쫓으며 또 다른 곳으로 시야를 넓혔죠. 법의학 분석이었는데요. 범행에 쓰인 무기가 콜로라도에서 제조된 특수 9mm 돌격 소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구매한 기록을 확인하니 1992년 4월 잭 폰스라는 사람이 구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8일 잭 폰스를 불러 신문을 시작했죠. 그는 처음에 자신이 구매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으며 조엘은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을 이어가다 말을 바꿔 생일 선물로 그것을 샀지만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 3월 2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데이나와 조엘 그리고 잭 폰스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데이나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조엘이 했다는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잭 폰스에게 혹시 거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는 처음에 무죄를 주장하다 당신 지금 세 사람을 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자 경찰들의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면책 특권을 말이죠. 그리고 범행에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잡히는데 조엘의 동생 피터로 그는 무기의 소음기를 용접해주고 또 조엘이 범행 당시 입었던 신발, 총기 잡지 등을 폐기했으며 이것은 잭 폰스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피터 역시 면책 특권을 대가로 증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데이나와 조엘의 재판은 1997년에서야 시작됩니다.
검사들은 데이나의 탐욕이 동기부여가 됐고 조엘에게 재산의 일부를 줄 것을 약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언석에 기다리던 증인이 오르는데 잭 폰스의 증언에 따르면 데이나가 유산을 기다리기 싫고 누나와 나누기도 싫어 조엘에게 지시를 내렸고 조엘이 데이나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조엘은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해 온몸의 털을 밀었고 바닥에 큰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앉아 가족이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티파니가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갔고 그녀는 조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뒤에서 총을 쏘고 그 다음은 뒤따라 들어온 글리를. 그 후 조엘은 아버지 데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데이까지. 잭 폰스의 이런 주장을 배심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훨씬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지만 면책 특권이 그가 누구의 사망에도 기소가 될 수 없게 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역시 통과를 한 상태였습니다. 1998년 5월 27일 배심원들은 데이나와 조엘에게 유죄를 내렸지만 사형은 반대표들로 인해 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데이나 조엘 두 사람 다 3건의 범행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에 데이나는 감옥에서 펜팔 그룹에 등록을 했고 그곳에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나는 산타클라라 대학을 졸업한 금융업자로 투자 은행 일을 했었다. 라는 프로필을 남겼죠. 조엘은 수감 생활 중이고 그의 동생 피터는 LA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잭 폰스는 놀랍게도 변호사가 되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나의 여자친구 모니카 역시 변호사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건에서 데이나가 조엘을 끌어들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데이나가 처음부터 범행을 위해 조엘과 친분을 이어간 것이다. 혹은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등등. 어떤 동기가 됐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론 그가 이 상황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참 데이나가 오만하고 허세가 심하며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그는 사건 이후에 여자친구에게 비싼 차를 사주고 로스쿨 등록금을 내주었으며 이 파렴치한 인간은 아파서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의 계좌에서 40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래도 쥐토일 만한 양심은 있는지 요양비 2,000달러를 남겨뒀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그가 무죄를 받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랑스러운 가족은 돈에 눈이 먼 아들의 욕망 때문에 세상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부디 지금은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